오늘 같은 10,000원짜리 지폐를 3번 받았습니다. 67세, 장터에서 반찬 파는 평범한 아줌마인 저에겐 그냥 신기한 우연이었죠. 그런데 습관처럼 지폐를 자세히 들여다보는 순간 손이 멈췄습니다. 20년 동안 꺼내본 적 없는 그것을 다시 꺼내야 할 것 같았거든요. 지폐를 확인하자마자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설마, 아직도? 20년 전 저는 어떤 실수를 했습니다. 그 실수로 한 사람이 죽었고 전 모든 걸 버리고 이곳으로 도망쳤죠. 그런데 오늘 그때와 똑같은 그것이 다시 제 앞에 나타났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시겠습니까? 이야기 시작 전 좋아요, 구독 그리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면 그곳에 행운이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 남부시장에서 반찬 가게를 운영하는 박정숙이라고 합니다. 올해 67인데 벌써 이 시장에서 20회를 보냈네요. 오늘 제가 겪은 이상한 일, 아니 어쩌면 운명 같은 일을 여러분께 꼭 들려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용기를 냈습니다. 아침 6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시장으로 향합니다. 골목을 걸을 때마다 무릎이 시큰거리고 허리도 예전 같지 않지만 익숙한 길이라 그런지 발걸음은 가볍습니다. 제 가게는 시장 한복판, 이번 통로 끝자락에 있어요. 좁은 평상 위에 멸치볶음, 깻잎장아찌, 어묵볶음 같은 반찬들을 정갈하게 담아 놓으면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하죠. 정숙이 언니, 오늘 멸치 맛있게 볶았네. 그럼 새벽에 일어나서 정성껏 볶은 건데. 이런 수다가 제 하루의 시작입니다. 사람들은 저를 그냥 평범한 시장 아줌마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저도 그렇게 살아왔고요.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오전 9시쯤 첫 번째 손님이 10,000원짜리 지폐를 건넸습니다. 김치 한 통을 사면서요. 저는 습관처럼 지폐를 받아 위패 감별기에 넣었습니다. 기계는 정상이라고 표시했고 저는 거스름 돈을 건네며 별 생각 없이 지폐를 서랍에 넣었죠. 1시간 뒤 두 번째 손님이 왔습니다. 멸치볶음을 사면서 역시 10,000원을 냈어요. 이번에도 기계는 정상. 그런데 서랍에 넣으려는 순간 손끝에 이상한 느낌이 스쳤습니다. 이 촉감 뭔가 다른데? 저는 방금 받은 지폐와 아까 받은 지폐를 나란히 펼쳐봤습니다. 햇빛에 비춰보니 두 장의 일련 번호가 거의 비슷했어요. 아주 미세하게 딱 몇 자리만 다를 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설마 아니겠지. 저는 애써 그 생각을 떨쳐냈습니다. 그냥 우연이라고, 세상엔 비슷한 일련 번호도 많다고 스스로를 달랬죠. 그런데 정오가 막 지났을 때 세 번째 손님이 나타났습니다. 중년 남자였는데 서둘러 어묵볶음 2개를 사면서 10,000원을 내밀었어요. 저는 그 순간 손이 멈췄습니다. 세 번째 10,000원. 지폐를 받아드는 순간 손가락 끝으로 전해지는 그 미묘한 질감. 매끄러운 듯 하면서도 어딘가 어색한, 마치 진짜를 정교하게 흉내낸 듯한 그 느낌.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손님, 잠깐만요. 남자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고 저는 태연한 척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아니에요. 거스름 돈 확인하려고요. 남자가 가고 시장이 잠시 한산해졌을 때였습니다. 저는 서랍을 열어 3장의 10,000원짜리를 꺼냈습니다. 평상 위에 나란히 펼쳐놓고 한참을 들여다봤어요. 그리고 천천히 앞치마 안주머니 깊숙한 곳에서 작은 물건을 꺼냈습니다. 낡은 돋보기. 손때가 묻고 테두리가 달아있지만 렌즈만큼은 여전히 선명한 이 돋보기는 제가 20해 동안 단 한 번도 꺼내본 적 없는 물건이었습니다.
돋보기를 통해 지폐를 자세히 들여다보는 순간 저는 모든 것을 확신했습니다. 세종대왕의 수염 끝, 미세하게 번진 잉크, 태극 문양 안쪽, 육안으로는 절대 보이지 않는 불규칙한 점 패턴, 그리고 무엇보다 지폐를 비스듬히 빛에 비췄을 때 드러나는 그 독특한 광택. 이것은 위조 지폐였습니다. 그것도 아주 정교한. 그것도 제가 20년 전 평생을 바쳐 추적했던 바로 그 방식으로 만들어진.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습니다. 입안이 바짝 말랐고 손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이럴 수가 아직도 활동하고 있다는 말인가? 저는 재빨리 돋보기를 앞치마 속에 숨기고 지폐들을 따로 봉투에 넣었습니다. 주변을 둘러봤지만 아무도 저를 주목하지 않았어요. 모두 각자의 장사에 바빴고 시장은 여전히 활기찼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평범한 장터 아줌마가 아니었습니다. 20년 만에 박정숙이 아닌 독수리 눈이 깨어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석양이 지는 골목을 걸으며 저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이번엔 절대 놓치지 않는다. 그 말에는 다짐이 담겨 있었고 동시에 20년 동안 숨겨왔던 죄책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신발도 제대로 벗지 않고 안방으로 달려갔습니다. 침대 밑 먼지 쌓인 낡은 여행 가방을 꺼냈어요. 20년 동안 단 한 번도 열어본 적 없는 이 가방은 제 과거가 고스란히 담긴 판도라의 상자 같은 것이었습니다. 자물쇠를 여는 손이 떨렸습니다. 정말 열어도 되는 걸까? 하지만 오늘 세 장의 위조 지폐는 제게 선택의 여지를 주지 않았습니다. 찰칵! 가방 뚜껑이 열리는 순간 오래된 종이 냄새와 함께 과거가 밀려왔습니다. 가장 위에는 낡은 신분증이 놓여 있었어요. 경찰청 과학수사대 위조 지폐 감식관 박정숙. 사진 속 저는 지금보다 훨씬 날카로운 눈빛을 하고 있었습니다. 단발머리에 검은색 정장을 입은 모습이 마치 다른 사람 같았어요. 그 밑에는 두꺼운 노트 한 권, 표지에는 볼펜으로 휘갈겨 쓴 글씨가 있었습니다. 2003년, 2005년 미제 사건 기록. 노트를 펼치자 빼곡한 메모와 사진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위조 지폐 확대 사진, 잉크 성분 분석표, 유통 경로 지도, 그리고 한 남자의 얼굴. 강철수, 45살 인쇄소 직원. 아내와 어린 아들을 둔 평범한 가장이었던 그 사람. 저는 노트의 마지막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거기엔 제 손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2005년 7월 12일. 강철수 구치소에서 자살. 유서 내용 나는 결백하다. 하지만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다. 차라리 죽어서 가족의 짐이 되지 않겠다. 그 아래 떨리는 글씨로 덧붙인 한 줄. 내 실수였다. 내가 그를 죽였다. 노트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박 감식관, 이 증거면 충분합니다. 강철수가 범인이에요. 당시 수사팀장이 자신만만하게 말했던 그 목소리가 귓가에 생생했습니다. 하지만 팀장님, 지문은 맞는데 잉크 패턴이 미묘하게 달라요. 뭔가 석연치 않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의견을 냈지만 팀장은 코웃음을 쳤죠. 박 감식관, 당신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99% 일치하면 그게 범인인 거지. 완벽한 증거가 어디 있어? 결국 저는 굴복했습니다. 보고서에 일치함이라고 서명했고 강철수는 구속되었어요. 하지만 재판이 시작되기도 전에 그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날 저는 다시 증거물을 검토했습니다. 밤새도록 돋보기를 들고 위조 지폐를 들여다봤어요.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제 직감이 옳았다는 것을.
강철수의 인쇄소에서 나온 잉크와 위조 지폐의 잉크는 비슷했지만 같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강철수를 범인으로 만들기 위해 교묘하게 증거를 조작한 것이었어요. 진짜 범인은 따로 있었던 겁니다. 나는 무고한 사람을 죽였다. 그 죄책감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저는 사표를 냈고 모든 것을 버리고 부산으로 내려왔어요. 다시는 돋보기를 들지 않겠다고, 평범한 사람으로 살겠다고 맹세하며. 하지만 오늘 20년 만에 똑같은 방식의 위조 지폐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저는 노트를 덮고 오늘 받은 3장의 지폐를 책상 위에 펼쳤습니다. 돋보기로 하나하나 뜯어보기 시작했어요. 세종대왕 수염 끝에 잉크 번짐 마이너스 2005년 것과 완벽히 일치. 태극 문양의 불규칙한 점 패턴 마이너스 똑같은 방식. 비스듬한 빛에서 드러나는 광택 마이너스 동일한 인쇄기에서 나온 것이 분명함. 같은 놈이다. 20년 전 그 놈이 아직도 활동하고 있어.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 그 놈은 강철수를 죽음으로 몰아넣고도 아무런 대가를 치르지 않았다는 것. 저는 책상 앞에 앉아 한참을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가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이 나이에 20년의 공백을 딛고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오래 잊고 있던 어떤 감정이 가슴속에서 꿈틀거렸어요. 분노, 그리고 속죄하고 싶다는 간절함. 창밖을 보니 부산 앞바다가 보였습니다. 달빛에 반짝이는 파도를 보며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강철수 씨, 미안합니다. 늦었지만 이번엔 제대로 하겠습니다. 혼잣말이었지만 그 말에는 약속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의 빈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오늘 날짜를 적었어요. 2025년 11월 3일. 작전 재개. 그 아래 3가지 질문을 적었습니다. 1. 위조 지폐를 건넨 3사람은 누구인가? 2. 그들은 어떤 경로로 지폐를 받았는가? 3. 20년 전 진범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볼펜을 놓고 저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내일부터 저는 다시 감식관이 될 것입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시장 아줌마이지만 속으로는 냉철한 추적자로. 이번엔 절대 실수하지 않는다. 그리고 반드시 진실을 밝혀낸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악몽을 꿨습니다. 구치소 면회실에서 강철수가 유리 너머로 저를 바라보며 물었어요. 박 감식관님, 전 정말 결백합니다. 왜 아무도 제 말을 믿어주지 않나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천천히 고개를 떨구며 사라졌죠. 새벽 4시 식은땀을 흘리며 잠에서 깼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명확했어요.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1시간 일찍 시장에 도착했습니다. 아직 해가 뜨기 전이라 시장은 고요했고 상인들은 하나둘 가게 문을 열고 있었어요. 저는 평소처럼 반찬을 진열했지만 머릿속은 온통 어제 3장의 지폐로 가득했습니다. 첫 번째 손님, 김치를 샀던 그 아줌마. 두 번째 손님, 멸치볶음을 샀던 젊은 남자. 세 번째 손님, 서둘러 어묵볶음을 사간 중년 남자. 저는 노트에 적어둔 3사람의 특징을 떠올렸습니다. 첫 번째 아줌마는 단골이었어요. 매주 화요일마다 오는 분이었죠. 두 번째 남자는 처음 본 얼굴이었지만 말투가 서울 사람 같았습니다. 세 번째 남자는 긴장한 듯 손을 떨고 있었어요. 하나씩 추적해보자. 저는 먼저 시장 입구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시장 한복판 기둥에 작은 CCTV가 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관리사무소 앞에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아이고, 박 사장님. 이렇게 일찍 웬일이세요?
관리사무소 김 소장이 문을 열며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아, 김 소장님. 어제 제 가게 앞에서 손님이 지갑을 떨어뜨린 것 같아서요. CCTV 좀 확인할 수 있을까요? 거짓말이었지만 자연스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그럼요. 들어오세요. 김 소장은 흔쾌히 모니터를 켜주었고 저는 어제 오전 시간대 영상을 돌려봤습니다. 첫 번째 아줌마가 제 가게에 들어오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런데 그 아줌마 제 가게에 오기 전에 시장 입구 쪽 약국에 들렀더군요. 약국에서 뭔가 샀나? 저는 영상을 조금 더 돌려봤습니다. 두 번째 남자는 시장 중간쯤에서 누군가와 짧게 대화를 나누고 제 가게로 왔어요. 세 번째 남자는 시장 뒷골목 쪽에서 급하게 걸어 들어왔습니다. 모두 다른 경로로 왔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 세 사람 모두 시장에 들어오기 직전 휴대폰을 보고 있었어요. 마치 누군가의 연락을 받은 것처럼. 저는 김 소장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이제 직접 발로 뛰어야 할 시간이다. 먼저 첫 번째 아줌마가 들렀던 약국으로 향했습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어제 오전에 오신 단골 아줌마 계시잖아요. 김치 사가신 분. 약국 주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최 여사님 말씀이시구만. 혈압약 사가셨어요. 혹시 어디 사시는지 아세요? 저기 시장 뒤쪽 빌라촌이요. 304동. 단서 하나를 얻었습니다. 저는 다시 시장으로 돌아와 두 번째 남자가 대화를 나눴던 사람을 찾기 시작했어요. 시장 중간쯤 생선 가게 앞이었던 걸로 기억했습니다. 사장님, 어제 오전에 젊은 남자가 여기서 누구랑 얘기하는 거 못 보셨어요? 생선 가게 주인은 턱을 쓸며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아, 그 친구. 택배기사 아니었나? 박스 들고 있더만. 택배기사. 배송 기록을 추적하면 신원을 알 수 있을지도. 하지만 세 번째 남자는 더 까다로웠습니다. 뒷골목에서 갑자기 나타났고 누구와도 대화하지 않았거든요. 저는 뒷골목으로 걸어갔습니다. 좁고 어두운 골목, 쓰레기통과 빈 박스들이 쌓여 있었어요. 그 끝에 작은 인쇄소 간판이 보였습니다. 인쇄소?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20년 전 강철수도 인쇄소 직원이었으니까요. 저는 천천히 인쇄소 문 앞까지 걸어갔습니다. 문은 잠겨 있었지만 유리창 너머로 안이 보였어요. 낡은 인쇄기 몇 대, 잉크 냄새가 진동하는 작업실, 그리고 책상 위에 놓인 10,000원짜리 지폐 몇 장. 설마. 저는 유리창에 얼굴을 가까이 대고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그 지폐들, 뭔가 색깔이 미묘하게 달랐어요. 마치 테스트 인쇄를 해본 것처럼. 등 뒤에서 갑자기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뭐 하시는 겁니까? 저는 깜짝 놀라 돌아봤습니다. 젊은 남자가 경계하는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경찰 제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아, 아니. 저기 명함 좀 만들려고 인쇄소 찾다가. 저는 황급히 변명했습니다. 여기 오랫동안 문 닫은 곳인데요. 저쪽 시장 안에 인쇄소 있습니다. 그 경찰은 친절하게 방향을 알려줬지만 제 얼굴을 유심히 쳐다봤어요. 혹시 어디서 뵌 것 같은데. 아, 저 시장에서 반찬 가게 하는 박정숙이에요. 혹시 경찰서 분들 자주 오시잖아요. 아, 그러셨구나. 저는 남부파출소 강민호 순경입니다. 강민호. 그 이름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강철수의 아들 이름이 민호였지.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태어난 척 웃으며 고개를 숙였어요. 아이고, 순경님. 우리 동네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반찬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강민호는 미소를 지으며 순찰을 계속했고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벽에 기댔습니다. 강철수의 아들이 경찰이 됐다고?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그 아이가 경찰이 된 이유는 뭘까요?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아니면 아버지처럼 되지 않기 위해서? 저는 천천히 제 가게로 돌아왔습니다. 손님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고 저는 평소처럼 장사를 시작했어요. 하지만 앞치마 주머니 속 돋보기는 제게 계속 속삭였습니다. 멈추지 마. 진실은 가까이에 있어. 저녁이 되어 가게 문을 닫으며 저는 오늘 얻은 정보를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 아줌마 마이너스 시장 뒤 빌라촌 304동 거주, 혈압약 복용 중. 두 번째, 남자 마이너스 택배기사로 추정, 서울 사투리. 세 번째, 남자 마이너스 폐쇄된 인쇄소 근처에서 출연. 그리고 가장 중요한 발견. 강민호, 강철수의 아들, 현재 남부파출소 순경. 저는 노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세 사람의 공통점을 찾아라. 그들은 왜 같은 날 같은 위조 지폐를 갖고 있었나? 그리고 마지막 줄에 떨리는 손으로 적었어요. 강민호에게 진실을 말해야 할까? 아니면 끝까지 숨겨야 할까?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평소보다 일찍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오후 3시쯤이었을 거예요. 첫 번째, 아줌마가 사는 빌라촌 304동을 찾아가기 위해서였습니다. 시장 뒤편 골목을 걷는데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박 사장님, 벌써 가세요? 돌아보니 강민호 순경이었습니다. 어제 그 인쇄소 앞에서 만났던 젊은 경찰. 아, 순경님. 네, 오늘 좀 일찍 파장했어요. 어디 가시는 길이에요? 제가 순찰 중인데 배웅해 드릴까요? 정중한 제안이었지만 저는 당황했습니다. 이 사람이 따라오면 곤란한데. 하지만 거절하면 오히려 의심을 살 것 같았어요. 아, 그럼 고맙죠. 저기 빌라촌까지만요. 우리는 함께 걷기 시작했습니다. 강민호는 주변을 살피며 말했어요. 요즘 이 동네 좀 이상해요. 이상하다니요? 위조 지폐가 계속 발견되거든요. 최근 한 달 사이에만 벌써 10건 넘게 신고가 들어왔어요.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태연한 척 물었죠. 어머, 그래요? 그럼 조심해야겠네요. 네. 특히 시장 상인분들이 조심하셔야 해요. 10,000원짜리 위조 지폐가 주로 유통되고 있거든요. 강민호는 가방에서 작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 위조 지폐 한 장이 들어 있었어요. 이게 위조 지폐 샘플인데 혹시 받으신 적 없으세요? 저는 그 지폐를 받아들었습니다. 손끝으로 전해지는 그 촉감. 어제 받았던 세 장과 정확히 똑같았어요. 이 아이도 추적하고 있었구나.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요. 저희도 위패 감별기 있으니까 괜찮을 거예요. 감별기를 통과하는 것들도 있어요. 아주 정교하게 만들어져서 강민호의 목소리에는 묘한 집착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개인적인 원한이 있는 것처럼.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순경님은 왜 이 사건에 이렇게 관심이 많으세요? 강민호의 발걸음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제 아버지가 억울하게 돌아가셨거든요. 어머, 20년 전이에요. 위조 지폐 사건에 연루됐다는 누명을 쓰고 결국 스스로. 그는 말끝을 흐렸습니다.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강철수, 정말 이 아이의 아버지였구나. 그래서 경찰이 되신 거예요? 네. 아버지의 누명을 벗겨드리고 싶어서요. 그리고 진짜 범인을 꼭 찾고 싶어요. 강민호의 눈빛은 단단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어요. 저는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이 아이 앞에 선 내가 바로 그 누명을 만든 장본인인데 순경님 아버지는 정말 억울하셨겠네요. 네. 아버지는 끝까지 결백하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경찰은 감식관은 아버지를 범인이라고 했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목이 메어왔어요. 강민호는 제가 우는 줄 알고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아, 죄송해요. 갑자기 무거운 이야기를 해서. 아니에요. 그냥 순경님 아버지가 너무 안타까워서요. 저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혹시 그때 담당 감식관이 누구였는지 아세요? 강민호는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습니다. 박정숙이라는 분이었어요. 하지만 사건 직후 사라졌대요. 찾을 수가 없어요. 그는 제 이름을 말하면서도 제가 그 사람인지 전혀 몰랐습니다. 20년이라는 시간이 사람을 이렇게 바꿔놓는군요. 저는 침묵했습니다. 뭐라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빌라촌 입구에 도착했을 때 강민호가 말했습니다. 박 사장님, 혹시 위조 지폐를 발견하시면 꼭 연락 주세요. 이게 제 명함이에요. 그는 명함을 건넸고 저는 떨리는 손으로 받았습니다. 네, 그럴게요. 그리고 박 사장님. 네, 왠지 모르겠는데 사장님한테서 아버지 같은 느낌이 나요. 따뜻하고 믿음직스러운. 강민호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웃을 수 없었어요. 이 아이가 나를 믿어준다고? 강민호가 떠나고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명함을 손에 쥔 채 이 아이에게 진실을 말해야 할까? 하지만 진실을 말하는 순간 저는 이 아이에게 아버지를 죽인 사람이 됩니다. 아니야. 먼저 진범을 찾아야 해. 그리고 나서 모든 걸 밝히는 거야. 저는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304동 빌라 앞에 도착했어요. 낡은 3층 건물, 페인트가 벗겨진 계단. 저는 관리실에 들러 최 여사가 사는 호수를 물었습니다. 302호요? 근데 왜 찾으세요? 아, 시장에서 물건 사가시면서 물건을 하나 빠뜨리셔서요. 거짓말이 자연스러워졌습니다. 302호 문 앞에 섰을 때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래, 알았어. 내일 또 가져다 줄게. 전화 통화하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렸어요. 누구세요? 최 여사가 경계하는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아, 저 시장에서 반찬 파는 박정숙이에요. 어제 김치 사가셨잖아요. 아, 네. 그런데 무슨 일이세요? 혹시 어제 주신 10,000원짜리 지폐 어디서 받으신 건지 여쭤봐도 될까요? 최 여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왜요? 문제라도 있어요? 아니에요. 그냥 제가 실수로 거스름 돈을 잘못 드린 것 같아서요. 모르겠는데요. 그냥 집에 있던 돈인데. 최 여사는 문을 닫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재빨리 말했어요. 혹시 어제 누가 방문하지 않으셨어요? 택배나 아니면. 최 여사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당신 대체 누구예요? 그녀의 목소리에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사람도 뭔가를 숨기고 있어. 최 여사는 문을 꽝 닫아버렸습니다. 저는 잠시 그 앞에 서 있다가 천천히 계단을 내려왔어요. 뭔가 숨기고 있어. 분명히. 하지만 억지로 캐낼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빌라 뒤편 골목으로 돌아가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최 여사는 왜 그렇게 당황했을까? 단순히 위조 지폐를 받았다는 것 때문일까? 아니면 그때
302호 창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재빨리 담벼락 뒤에 몸을 숨겼어요. 최 여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전화 통화였어요. 여보세요? 방금 이상한 아줌마가 찾아왔어요. 어제 10,000원짜리 지폐 어디서 받았냐고. 상대방이 뭐라고 하는지는 들리지 않았지만 최 여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네, 알겠어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냥 모른다고 했어요.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최 여사가 다시 말했습니다. 그런데 회장님, 이제 그만하면 안 돼요? 자꾸 이러면 들키잖아요. 회장님? 저는 귀를 더 기울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받으러 갈게요. 자선바자회 때요. 자선바자회. 그 단어가 제 머릿속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전화가 끊기고 창문이 닫혔어요. 저는 담벼락에서 나와 빠르게 걸었습니다. 자선바자회. 회장님, 누군가 조직적으로 위조 지폐를 유통하고 있어. 집에 돌아오자마자 저는 노트북을 켰습니다. 부산 지역 자선바자회를 검색했어요. 몇 개의 결과가 나왔지만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하나였습니다. 남부희망재단 자선바자회 마이너스 매월 첫째 주 토요일 개최. 주최자는 이창수 회장. 저는 그 이름을 보는 순간 손이 멈췄습니다. 이창수, 어디서 들어본 이름이었어요. 저는 서둘러 오래된 가방을 다시 꺼냈습니다. 20년 전 사건 기록 노트. 페이지를 넘기다가 한 장의 사진이 떨어졌어요. 흑백 사진이었습니다. 1998년 경찰청 과학수사대 송년회 사진. 그 사진 속에 젊은 제가 있었고 옆에는 한 남자가 서 있었어요. 사진 뒷면에 휘갈겨 쓴 글씨. 이창수 선배 마이너스 감식관 출신. 2001년 퇴직 후 사업 시작.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이창수, 내 선배였어? 기억이 천천히 되살아났습니다. 이창수는 저보다 10년 먼저 감식관이 된 사람이었어요. 실력도 뛰어났고 누구보다 위조 지폐에 정통했던 사람. 하지만 2001년 갑자기 사표를 내고 사라졌습니다. 당시 소문으로는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설마 그가 진범이었다는 말인가? 저는 다시 노트북으로 이창수를 검색했습니다. 남부희망재단 이사장, 자선사업가, 지역유지. 각종 상을 받고 언론에도 자주 등장하는 존경받는 인물. 하지만 그의 사진을 보는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사진 속 그의 손에 들린 만년필. 특별한 만년필이었어요. 잉크가 독특한 색을 띠는 맞춤 제작된 만년필. 20년 전 위조 지폐의 잉크가 바로 그 만년필 잉크와 비슷했어. 당시 저는 그 사실을 눈치챘지만 증거가 부족해서 보고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강철수가 희생양이 되었죠. 이창수, 너였구나. 내가 강철수를 죽인 거야.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는 다음 날 아침 일찍 남부희망재단을 찾아갔습니다. 깔끔한 빌딩 2층에 자리한 재단 사무실. 어서 오세요. 무슨 일로 오셨나요? 젊은 직원이 친절하게 물었습니다. 아, 저 다음 주 자선바자회에 물품 기부하려고 왔어요. 아, 감사합니다. 여기 신청서 작성해 주시면 돼요. 저는 신청서를 받아들고 주변을 살폈습니다. 벽에는 각종 활동 사진들이 붙어 있었어요. 그리고 한쪽 끝 이창수 회장의 집무실 문이 보였습니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어요. 화장실 좀 다녀와도 될까요? 네, 저쪽 복도 끝에 있어요. 저는 화장실 가는 척 하다가 이창수의 집무실 앞에 멈춰 섰습니다. 안을 살짝 들여다봤어요. 넓은 책상, 고급스러운 가구들, 그리고 책상 위에 놓인 서류 뭉치. 제 눈이 그 서류에 고정되었습니다.
제일 위 서류에 적힌 글씨. 위조 지폐 유통 경로 마이너스 기밀. 저는 심장이 터질 듯 뛰었지만 재빨리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습니다. 바로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무엇을 하시는 겁니까? 저는 깜짝 놀라 돌아봤습니다. 이창수였습니다. 사진에서 본 것보다 훨씬 노쇠한 모습이었지만 눈빛만큼은 날카로웠어요. 아, 죄송합니다. 화장실 찾다가 길을 잘못. 화장실은 반대편인데요. 이창수는 제 얼굴을 뚫어져라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당신,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저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냥 시장에서 장사하는 평범한 아줌마예요. 시장? 이창수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혹시 남부시장? 네. 최근에 위조 지폐가 많이 돈다던데 조심하셔야 할 겁니다. 그의 말투에는 경고가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알면서도 넘어가라는 듯한.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조심하겠습니다. 재단을 나오면서 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 사진을 확인했습니다. 서류는 흐릿했지만 몇 가지 단어가 보였어요. 강철수 마이너스 희생양, 박정숙 마이너스 잠재적 위험 요소, 2005년 작전 성공.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모든 게 계획이었어. 이창수가 강철수를 일부러 희생양으로 만든 거야. 그리고 나를 이용한 거고. 저는 즉시 강민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순경님, 저 박정숙입니다. 급히 만나야 할 것 같아요. 무슨 일이세요? 당신 아버지 사건. 진범을 찾았어요. 전화기 너머로 강민호의 거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디서 만날까요? 남부파출소 뒤편 공원. 1시간 후요. 저는 전화를 끊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어. 모든 진실을 밝혀야 해. 공원 벤치에 앉아 강민호를 기다리는 동안 저는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이 아이에게 뭐라고 말해야 하지? 내 아버지를 범인으로 만든 사람이 바로 나라고?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진실을 밝히지 않으면 이창수는 계속 다른 사람들을 희생시킬 테니까요. 박 사장님, 강민호가 헐레벌떡 달려왔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제 앞에 섰어요. 진범을 찾았다고요? 정말입니까?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앉으세요. 긴 이야기예요. 강민호는 제 옆에 앉았고 저는 가방에서 오래된 사진을 꺼냈습니다. 1998년 송년회 사진. 이 사람 보이세요? 이창수라는 사람이에요. 남부희망재단 이사장. 그 유명한 자선사업가? 겉으론 그렇죠. 하지만 이 사람이 20년 전부터 위조 지폐를 만들어 온 진범이에요. 강민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떻게 아셨어요?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말해야 할 시간이었어요. 순경님, 사실 저는 그냥 시장 아줌마가 아니에요. 네, 제 본명은 박정숙 맞습니다. 하지만 20년 전 저는 경찰청 과학수사대 위조지폐 감식관이었어요. 강민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설마 아버지 사건을 담당했던 그 박정숙이. 네, 저예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강민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 말했습니다. 당시 저는 실수를 했어요. 증거가 불확실했는데도 상부의 압박에 못 이겨 당신 아버지를 범인이라고 서명했죠. 그리고 그 결과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강민호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죄송해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강민호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그럼 왜 지금 나타나신 겁니까? 왜 20년이나 지나서? 어제 같은 방식의 위조 지폐가 다시 나타났어요. 그리고 추적한 끝에 진범이 이창수라는 걸 알게 됐죠. 저는 휴대폰에서 찍어둔 서류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강민호는 사진을 보더니 이를 악물었어요. 이 자식이 아버지를 일부러 희생양으로. 네. 이창수는 전직 감식관이에요. 그래서 누구보다 정교한 위조 지폐를 만들 수 있었고 동시에 수사를 교묘하게 피해갈 수 있었죠. 강민호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지금 당장 가서 체포해야죠. 잠깐만요. 증거가 부족해요. 부족하다니요? 이 사진이 있잖아요. 이 사진만으론 안 돼요. 이창수는 이미 경찰 고위층과 연결돼 있을 거예요. 함부로 움직이면 오히려.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박정숙 씨, 오랜만이군요. 익숙하면서도 차가운 목소리. 이창수였습니다. 제 등골이 오싹해졌어요. 어떻게 제 번호를. 아까 우리 재단에 신청서 작성하셨잖아요. 거기 연락처 적으셨더군요.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실수였어요. 뭐하러 전화하신 겁니까? 경고하려고요. 쓸데없는 짓 하지 마시라고. 쓸데없는 짓이요? 당신이 저지른 범죄를 밝히는 게. 이창수가 비웃었습니다. 박 씨, 당신 지금 강민호 순경이랑 같이 있죠? 저는 깜짝 놀라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어떻게 알지? 놀라지 마세요. 제가 이 동네에서 모르는 게 없어요. CCTV도 많고 제 사람들도 많죠. 당신, 듣기 좋게 말하는데 지금 당장 멈추세요. 안 그러면 뭐요? 강민호 순경의 어머니 아직 건강하시던가요? 그 말에 강민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제 휴대폰을 빼앗아 소리쳤어요. 이 계자식아, 우리 어머니한테 손 떼면 손대진 않을 거예요. 당신들이 얌전히 있으면요. 아, 그리고 박정숙 씨. 20년 전 당신이 증거 조작에 가담했다는 내부 문서 제가 갖고 있어요. 원하면 언론에 공개할 수도 있죠. 제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저는 조작하지 않았어요. 누가 믿을까요? 무고한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감식관. 게다가 도망쳤던 사람. 당신 말을 누가 믿겠어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주저앉았고 강민호는 분노로 떨었어요. 이 자식을 반드시. 안 돼요. 지금 가면 당신 어머니가 위험해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강민호가 소리쳤습니다. 저는 머리를 감싸쥐었어요. 어떻게 하지? 이창수는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어. 우리가 무슨 짓을 하든 막을 준비가 돼 있어. 바로 그때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찰차 2대가 공원으로 들어왔어요. 차에서 내린 건 경찰 간부들이었습니다. 강민호 순경, 박정숙 씨, 2분 다 동행해 주시죠. 무슨 소리예요?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이창수 이사장님께서 고소하셨습니다. 명예훼손과 무고죄로요. 강민호가 소리쳤습니다. 명예훼손? 우리가 진실을 밝히려는 건데 증거도 없이 존경받는 인물을 범죄자로 모는 건 명백한 명예훼손입니다. 가시죠. 저는 무기력하게 일어났습니다. 이창수가 한 수 위였어요. 우리가 움직이기도 전에 이미 모든 걸 준비해뒀던 겁니다. 경찰서로 가는 차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렇게 끝나는 건가? 20년 만에 진실을 밝힐 기회를 잡았는데 강민호는 옆에서 주먹을 불끈 쥐고 있었어요. 박 사장님. 네. 포기하지 마세요.
반드시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래. 아직 끝난 게 아니야. 포기할 수 없어. 하지만 경찰서에 도착했을 때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조사실에서 형사가 말했어요. 박정숙 씨, 당신 20년 전 증거 조작 혐의로도 조사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창수 이사장이 관련 문서를 제출했거든요. 제 앞에 놓인 서류. 거기엔 제 서명이 있었지만 내용은 제가 쓴 것이 아니었어요. 조작된 거야. 이창수가 만든 거야. 하지만 누가 믿어줄까요? 저는 그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조사실의 형광등 빛이 눈부셨습니다. 저는 차가운 철제 의자에 앉아 제 앞에 놓인 조작된 서류를 바라봤어요. 박정숙 씨, 이 서류에 당신 서명이 있습니다. 20년 전 강철수 씨 사건에서 증거를 고의로 왜곡했다는 내용인데요. 형사의 목소리는 냉정했습니다. 그건 제가 쓴 게 아니에요. 하지만 서명은 당신 것 맞잖아요. 서명은 맞지만 내용은 조작된 거예요. 이창수가 만든 거라고요. 증거 있습니까?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증거가 없었어요. 이창수는 20년 동안 완벽하게 준비해왔고 저는 그저 도망쳤을 뿐이었으니까요. 옆 조사실에서는 강민호도 조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벽 너머로 그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제발 믿어주세요. 이창수가 진짜 범인이에요. 강순경, 당신 지금 사적인 감정으로 존경받는 인물을 모함하고 있어. 이러다 정직 처분 받을 거야. 저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내가 이 아이까지 망쳤구나. 몇 시간의 조사 끝에 우리는 일단 석방되었습니다. 하지만 출석 명령을 받았고 재판이 예정되어 있었어요. 경찰서 밖으로 나왔을 때 해는 이미 지고 있었습니다. 강민호는 멍한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박 사장님,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또 이창수였습니다. 여보세요, 박정숙 씨. 조사는 잘 받았나요? 당신 대체 뭘 원하는 겁니까? 간단해요. 조용히 사세요. 그럼 당신도 강민호도 안전할 거예요. 그리고 당신은 계속 사람들을 속이며 살 거고요. 속이는 게 아니에요. 저는 자선 사업을 하며 많은 사람을 돕고 있어요. 위조 지폐 같은 건 그냥 부수적인 거죠. 이창수의 목소리에는 양심의 가책이 전혀 없었습니다. 당신, 강철수 씨 때문에 괴롭지도 않아요? 강철수? 그 사람은 필요한 희생이었어요. 누군가는 희생되어야 했고 그게 그였을 뿐이죠. 저는 분노로 손이 떨렸습니다. 당신은 인간이 아니에요. 인간이 아니라고요? 박정숙 씨, 당신도 결국 날 도왔잖아요. 서명한 사람은 당신이었어요.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제가 서명하지 않았다면 강철수는 죽지 않았을 테니까요. 전화를 끊고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강민호가 제 어깨를 잡았어요. 박 사장님, 괜찮으세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저는 울었습니다. 20년 동안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강민호는 아무 말 없이 제 옆에 앉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그가 조용히 말했어요. 박 사장님, 아직 방법이 하나 있어요. 방법? 결정적인 물증을 찾는 거예요. 이창수가 직접 만든 위조 지폐 원본을요.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다음 주 자선바자회요. 거기서 위조 지폐가 유통된다고 하셨죠? 그럼 그날 현장에서 증거를 확보하는 겁니다. 너무 위험해요. 이창수는 이미 우리를 경계하고 있어요. 위험하지 않은 방법이 있나요?
이대로 포기할 거예요? 강민호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이대로 포기할 순 없어. 우리는 일주일 동안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강민호는 사복으로 바자회에 잠입하기로 했고, 저는 평범한 손님으로 위장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돋보기로 위조 지폐를 현장에서 감식하는 거였죠. 바자회 당일, 남부희망재단 앞 광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저는 검은색 모자를 깊이 눌러쓰고 사람들 사이에 섞였어요. 강민호도 멀리서 저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창수가 단상에 올라 인사말을 했어요. 오늘도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의 위선적인 미소가 역겨웠어요. 바자회가 시작되고 저는 물건들을 구경하는 척하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그때 최 여사가 보였어요. 그녀는 한 부스에서 봉투를 받아들고 조심스럽게 가방에 넣었습니다. 저 봉투 안에 위조 지폐가 있을 거야. 저는 최 여사를 따라갔습니다. 그녀가 화장실로 들어가는 순간 저도 따라 들어갔어요. 최 여사님. 최 여사는 깜짝 놀라 돌아봤습니다. 당신. 그때 그 아줌마. 진정하세요. 저는 당신을 해치려는 게 아니에요. 뭘 원하는데요? 그 봉투 안에 뭐가 있는지 보여주세요. 최 여사는 뒷걸음질 쳤습니다. 싫어요. 당신이 무슨 권리로. 이창수가 당신을 이용하고 있어요. 당신도 피해자예요. 그 말에 최 여사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을 이었어요. 이창수는 당신을 포함해서 여러 사람들에게 위조 지폐를 나눠주고 그걸 시중에 유통시키고 있어요. 자선사업이라는 이름으로요. 저는 몰랐어요. 그냥 도와달라고 해서. 알아요. 하지만 이제라도 진실을 밝혀야 해요. 제발 도와주세요. 최 여사는 망설이다가 천천히 봉투를 꺼냈습니다. 저는 그 안에서 10,000원짜리 지폐 수십 장을 확인했어요. 앞치마에서 돋보기를 꺼냈습니다. 지폐를 하나하나 검사했어요. 모두 위조 지폐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지폐에서 같은 패턴이 발견됐어요. 세종대왕 수염 끝에 잉크 번짐, 태극 문양의 불규칙한 점. 20년 전과 똑같은 방식이었습니다. 이게 증거예요. 저는 휴대폰으로 지폐들을 촬영했습니다. 그리고 강민호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증거 확보. 지금 당장 움직여. 화장실 밖으로 나왔을 때 광장이 소란스러웠습니다. 강민호가 단상으로 올라가 이창수를 막아섰어요. 이창수, 위조 지폐 제조 및 유통 혐의로 체포합니다. 사람들이 술렁였습니다. 이창수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 냉소를 지었어요. 강순경, 또 이러시는 겁니까? 지난번에 경고했잖아요. 이번엔 증거가 있습니다. 강민호가 소리쳤습니다. 저는 단상으로 올라가 돋보기와 위조 지폐를 들어 올렸어요. 여러분, 이 지폐들을 보세요. 모두 정교한 위조 지폐입니다. 그리고 이 위조 지폐들은 모두 이 바자회에서 유통되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이창수는 비웃었어요. 증거라고요? 그 낡은 돋보기로 뭘 증명할 수 있다는 겁니까?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이 돋보기는 20년 전 제가 경찰청 감식관으로 일할 때 사용하던 겁니다. 그리고 이 돋보기로 당신의 위조 지폐를 분석할 수 있어요. 저는 위조 지폐를 확대해서 보여줬습니다. 보세요. 이 미세한 잉크 번짐, 이 불규칙한 점 패턴. 이건 일반 인쇄기로는 절대 만들 수 없어요. 특수 제작된 인쇄기, 그것도 전직 감식관만이 만들 수 있는 수준이죠.
이창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리고 이 잉크의 색상. 이건 당신이 항상 사용하는 맞춤 만년필의 잉크와 성분이 같아요. 저는 이창수의 만년필을 가리켰습니다. 20년 전 강철수 씨 사건 때도 이 잉크가 발견됐어요. 하지만 그때는 제가 눈치채지 못했죠. 아니, 눈치챘지만 확신하지 못했어요. 주변 사람들이 이창수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여유가 사라졌어요. 당신은 20년 전부터 위조 지폐를 만들어 왔고 강철수 씨를 희생양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자선사업이라는 탈을 쓰고 범죄를 저질러 왔죠.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명확했습니다. 이창수는 한참을 저를 노려보다가 갑자기 웃었어요. 박정숙. 당신 20년 만에 드디어 제대로 일하는군. 그는 순순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체포하세요. 하지만 기억해요, 박정숙. 당신도 공범이에요. 당신이 서명하지 않았다면 강철수는 죽지 않았을 테니까.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지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그래서 평생 속죄하며 살 거예요. 강민호가 이창수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광장은 정적에 휩싸였고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드디어 끝났습니다. 이창수가 체포된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재판은 빠르게 진행되었고 결과는 명백했어요. 이창수는 20년 전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위조 지폐 제조 및 유통 혐의를 인정했고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강철수 씨는 공식적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어요. 재판이 끝난 날 저는 강민호와 함께 강철수 씨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부산 외곽 조용한 언덕 위에 자리한 작은 묘지였어요. 강민호는 묘비 앞에 무릎을 꿇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억울함을 풀었어요. 아버지는 결백했어요. 저도 그 옆에 앉아 고개를 숙였습니다. 강철수 씨, 정말 죄송합니다. 20년이나 늦었지만 진실을 밝혔습니다. 부디 편히 쉬세요. 바람이 불어왔고 나뭇잎들이 바스락거렸어요. 마치 강철수 씨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됐어요. 고맙습니다. 묘소를 나오면서 강민호가 말했어요. 박 사장님 아니, 박 감식관님, 그냥 사장님이라고 불러요. 저는 이제 감식관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당신은 진짜 감식관이에요. 진실을 찾아내는. 강민호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제게는 용서처럼 느껴졌어요. 순경님도 훌륭한 경찰이 되셨어요. 아버지가 자랑스러워 하실 거예요. 박 사장님 덕분이에요. 우리는 함께 시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시장은 여전히 활기찼고 상인들은 저를 반갑게 맞아줬어요. 정숙이 언니 뉴스 봤어. 대단하더라. 아이고, 우리 언니가 알고 보니 경찰이었다며? 저는 쑥스럽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옛날 일이에요. 이제 저는 그냥 반찬 파는 아줌마예요. 하지만 제 앞치마 주머니에는 여전히 돋보기가 들어 있었어요. 이번엔 숨기지 않았습니다. 당당하게 가게로 돌아와 문을 여는데 낯선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중년 여성이었어요. 박정숙 사장님이신가요? 네, 그런데요. 저는 최 여사 동생이에요. 언니가 전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녀는 작은 봉투를 건넸습니다. 봉투를 열어보니 손편지가 들어 있었어요. 박 사장님께 저는 지금 이창수의 공범으로 조사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아요. 당신 덕분에 진실을 알게 됐고 제가 얼마나 큰 잘못에 가담했는지 깨달았으니까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미안합니다. 최 여사, 저는 편지를 접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 여사도 피해자였어요. 이창수에게 이용당한. 저녁 무렵 가게 문을 닫으려는데 강민호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한 여성과 함께였어요. 어머니, 이분이 박정숙 사장님이세요. 강민호의 어머니였습니다. 그녀는 제 손을 꼭 잡았어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남편의 억울함을 풀어주셔서.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오히려 제가 죄송해요. 제가 제대로 했더라면. 아니에요. 이제 다 지난 일이에요. 중요한 건 진실이 밝혀졌다는 거잖아요. 그녀는 눈물을 닦으며 웃었습니다. 저도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이번엔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해방의 눈물이었어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부산 앞바다가 달빛에 반짝이고 있었어요. 저는 오래된 가방을 다시 꺼냈습니다. 그 안에 있던 신분증, 노트, 사진들을 하나씩 꺼내 펼쳐 놓았어요.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2025년 11월. 작전 완료. 강철수 씨 무죄 입증. 이창수 체포. 그 아래 한 줄 더 적었어요. 박정숙 속죄 시작. 노트를 덮고 저는 돋보기를 들어 올렸습니다. 낡았지만 여전히 선명한 이 돋보기. 이제 이 돋보기는 제 과거의 죄책감이 아니라 미래의 책임을 상징하는 물건이 되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시장에 갔습니다. 반찬을 진열하면서 앞치마 주머니에 돋보기를 넣었어요. 이번엔 숨기지 않고 당당하게. 첫 손님이 왔을 때 그가 건넨 10,000원짜리 지폐를 받으며 저는 자연스럽게 확인했습니다. 진짜였어요. 감사합니다. 환하게 웃으며 거스름돈을 건넸습니다. 시장은 여전히 활기찼고 저는 여전히 평범한 반찬 가게 아줌마였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제가 누구인지 알고 있었고 제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고 있었으니까요. 오후쯤 강민호가 순찰을 돌다 들렀습니다. 사장님, 오늘도 장사 잘 되세요? 그럼 덕분에 잘 돼요. 점심 먹었어요? 아직이요. 그럼 잠깐만 기다려요. 저는 따끈한 김치찌개를 끓여 강민호에게 내밀었어요. 그는 맛있게 먹으며 말했습니다. 사장님, 경찰청에서 연락 왔어요. 당신을 감식관 자문위원으로 위촉하고 싶대요. 자문위원? 네. 위조 지폐 같은 특수사건이 발생하면 자문을 구하는 거예요. 물론 정식 직원은 아니고 필요할 때만 도와주시면 되는데.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요. 감사합니다. 강민호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가게 문을 닫으며 저는 시장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익숙한 골목, 익숙한 냄새, 익숙한 사람들. 20년 동안 제가 숨어 살았던 이곳. 하지만 이제는 숨는 곳이 아니었어요. 제가 서 있는 곳, 제가 살아가는 곳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주황빛 하늘을 바라보며 저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강철수 씨, 이제 편히 쉬세요. 저는 앞으로도 계속 진실을 지킬게요. 그리고 앞치마 주머니의 돋보기를 만지작거렸어요. 이 작은 돋보기가 세상의 거짓을 밝히는 빛이 되기를. 저 박정숙은 이제 더 이상 도망치지 않습니다. 장터의 평범한 반찬 가게 아줌마이자 진실을 지키는 감식관으로 살아갈 겁니다. 속죄는 끝났지만 책임은 이제 시작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책임을 기꺼이 받아들입니다.